안녕하세요. 저는 답답하고 고구마 그 자체였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남편과 전 시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귀가 꽉 막힌,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기적인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동갑내기였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연애 시절 불같이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또 좋을 때는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 좋아 죽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의 모습으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형편도 비슷했고 누가 특별히 더 잘나거나 못난 것 없는 비슷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 반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소소하게 잘 지냈죠. 저희 부부는 초반에 결혼할 때 서로 합의를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적어도 3년은 둘만의 신혼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자라는 것이었죠.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신혼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 초반에 신혼의 재미를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렇게 해라. 너네 결혼 생활이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시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참 쿨하신 것 같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참 잘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좋았죠. 물론 나중에 보니 정확히 그 반대였지만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 초창기에는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을 3년 정도 즐기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반도 안 돼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못마땅하게 보시기 시작했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했으면 빨리 애부터 낳아야지.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아이 타령을 하셨어요. 분명 3년 정도 신혼을 즐긴다고 했고 그러라고 하셨지만 1년 반도 안 돼서 아이를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아버님은 당신 친구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신 후부터 더 심해지셨습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내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않겠니?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라는 게 당장 만들자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노력을 해야지. 신혼 그만큼 즐겼으면 됐다.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 시부모님의 압박이 꽤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 성화의 계획보다 일찍 아이를 갖기로 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희가 원할 때 가지려고 하면 가져질 줄 알았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반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끊임없이 독촉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고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저만 탓하셨어요. 선영이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 전적으로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멀쩡한 내 아들까지 검사는 왜 받냐? 너 혼자 받아라. 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제가 우겨서 같이 갔죠.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했던 거고 남편은 건강한 남성에 비해 정자수가 현저히 적고 활동성도 몹시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으니까요.
남편과 저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만큼 자연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들었음에도 시부모님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말도 안 돼.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 맞아. 우리 채문이가 무슨... 거기 제대로 된 병원 맞니? 선영이 너 혼자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무조건 며느리인 제게만 문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손주를 그토록 원하시면서 저를 하자 있는 불량품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 걸까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임신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량품 취급하는 시댁에 저도 더는 참지 않고 꼬박꼬박 맞받아쳤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남편은 가운데서 자기도 힘들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그맘때 설상가상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일은 기술직이라 집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초반에 회사를 갑작스레 퇴사해야 했을 땐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나와서 혼자 일하다 보니 자리도 금방 잡았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제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월급 못지않게 벌 수 있었고요. 아침잠 많은 제가 지각 걱정 없이 푹 자고 일어나 상쾌하게 일하는 즐거움은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장소가 회사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저도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당신 아들 돈으로 온종일 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는 집에만 그렇게 있을 거면 우리 아들 내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집구석에서 그렇게 있을 거면 남편이라도 좀 챙겨라. 내 아들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제 일을 무시하는 발언에 저도 너무 어이없고 기분이 나빴죠.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래서 치사한 줄 알면서도 한 번은 제 수입에 관한 내역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려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님께 집에서 일하지만 남편만큼 번다고 수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된다는 거야? 자고로 사람은 밖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야 돈을 버는 건데. 그러시면서 어디서 가져온 구인 광고 전단지를 제 앞에 내미시기까지 했죠. 선영아, 너 아직 젊고 애도 없으니 이거라도 해봐라. 네 남편 고생하는데 네가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도 집안에 보탬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파트타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제 일은 깡그리 무시하고 파트타임 알바를 뛰어서 집에 보탬이 되라는 말에 저도 폭발을 했습니다. 초반에야 어머님이 제 일을 잘 모르시니까 집에 있으면 논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충분히 제 일에 대해 설명도 드렸고 달에 얼마 버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들이미시는데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걸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바쁘게 제 일 하고 있고 돈도 제 몫만큼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랑 별로 다를 거 없고 어쩔 땐 더 벌 때도 있어요. 저는 제 몫 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이 혼자서 고생할까봐 걱정되시는 거면 차라리 어머님이 아르바이트 두세 개 하셔서 아들한테 용돈 보태주시던지요. 요즘 어머님 나이에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못 참고 다다다 쏘아붙이니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놀라셨죠. 그러면서 저보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화를 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너무 상했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온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너는?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라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오히려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야. 당신도 알 거 아냐. 내가 어머님한테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내 몫의 수입도 충분히 벌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냐고.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내일 내 말 다 무시하고 나 집에서 논다고 계속 구박하신 거잖아. 게다가 오늘은 구인구직 종이 쪼가리까지 가져와서 집에서 놀지 말고 알바나 뛰라고 하셨다고. 지나친 건 어머님인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겠어? 아, 우리 엄마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집에서 일하는 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번 일은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사과 안 하면 나 진짜 안 참아.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당신이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어머님의 무례한 태도에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라니까.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잘 지내던 남편과 저는 어느새 집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는 그런 냉랭한 사이가 되었죠. 제가 몇 번 풀려고도 했지만 남편이 뚱한 얼굴로 대면대면하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빈정상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불편하게 또 불만이 가득 쌓인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안 좋은 감정은 남아있는 채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신우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애가 없는데 신우는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하니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아니 저는 또다시 비교 대상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요. 아휴, 우리 딸은 시집 가자마자 이렇게 복덩이를 안겨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몇 년째에도 못 갔고 아휴, 내가 뭔 죄를 지은 건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이지 너무 기분 상하고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나야말로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고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있던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은 굳이 저희 집에서 저한테 직접 차린 생일상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리에 자신 없었고 그건 신혼 때 어머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저에게 생신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생신상 한번 받아봐야지. 자기가 좀 해줘. 라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직접 생신상을 차려달라 하셨으니 저도 고심 끝에 시중에 잘 나온 밀키트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들이 워낙에 잘 나오잖아요. 밀키트에 야채나 재료만 좀 더 충분하게 넣으면 충분히 맛있고 괜찮은 음식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밀키트의 힘을 빌려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차려냈고 나름 그럴싸하게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님과 신우는 놀란 눈치였죠. 어쨌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신우가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주제를 아이로 돌리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대뜸 한다는 말이 아직 출산은 멀었는데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심해부는 결혼할 때 친한 형과 휴대폰 가게를 공동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사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휴대폰 가게도 장사가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다 보니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이 일정치도 않았기에 신우 형편은 여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신우네 형편은 더더욱 여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신우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500만 원 가량 해주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고 하니 저도 이해했죠. 그런데 신우가 그날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서 조리원은 꿈도 못 꿔. 남들은 가서 푹 쉬고 온다는데 그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한 거 있지? 어머님은 딸이 안 됐다며 맞장구를 치며 우리 딸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딸이 불쌍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조리원비를 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요? 그런데 무슨 꿍꿍인지 은근 제 앞에서 조리원비, 산후도우미 비용을 자꾸 언급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나 되는데? 한 300 정도? 300? 그래, 알았다. 오빠가 해줄 테니까 예약해. 저랑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그걸 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물론 동생 산후조리 필요하다고 하니 그 비용 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300이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돈이 엄청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최소한 와이프인 저랑 상의는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순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더 기막힌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정도인 신우의 산후조리원비까지 내준다고 했으면 나름 오빠네로서 해줄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무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탁도 아니고 거의 강요였죠. 참, 새언니, 제가 아기 낳으면 언니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언니는 집에 계시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황당해서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요? 네.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아가씨를 돕겠어요. 저는 출산 경험도 없고 더더욱 육아 경험도 없는데. 에이, 그러니까 더더욱 언니가 도와주시면 좋죠. 언니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는데 그 자리에는 신우의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아무도 말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네가 좀 해주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차라리 어머님이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니? 사람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다. 너도 언젠간 애 낳을 건데 이참에 배운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지 뭘 그래. 육아 공짜로 배우는 셈 치고. 어머님 말 맞다나 닥치면 다 하게 될 일을 제가 왜 미리 고생해서 배워야 하나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먼저 애 낳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그렇게 얘기하기로 어머님과 신우는 이미 말을 맞춘 것 같았죠. 남편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산후조리가 걱정이라면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다고 해도 저 집에서 내내 일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할 때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가씨 산후조리를 돕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원래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나도 해주고 싶지. 근데 내가 허리랑 목 디스크 있는 거 너 모르냐? 마음이야 골 100번 해주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괜히 무리하다가 더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딸 산후조리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왜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나요? 너무 황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산후조리 맡겨놨나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지도 않지만 설령 논다 한들 제가 싫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억지로 저한테 산후조리 해주라고 닥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못합니다. 저도 바빠요, 아가씨. 그냥 산후도우미 부르세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언니, 뉴스도 못 봤어요? 산후조리 해주는 사람들 왔다가 애 학대하는 뉴스? 그런 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 거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요? 어찌됐든 남이잖아요. 남한테 애 맡기고 제가 불안해서 어떻게 나가요? 그 말에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어딜 나가요? 아가씨 회사 그만뒀잖아요. 아니, 임신 기간 동안 살이 너무 쪘으니 살도 빼야 하고 운동도 좀 해야 하고 임신 기간에 못 만난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라는데 진짜 육성으로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마디로 저한테 애를 맡기고 지는 운동하고 놀다 오겠다는 심산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다, 못해준다 나와도 저렇게 우겨대니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맡아줄게요. 대신 저한테 돈 주세요. 저도 일하는 시간 빼서 아기 봐주는 건데 공짜로 봐줄 순 없죠. 육아도우미 기준으로 제대로 쳐서 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가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겠지 싶었는데 그 순간 제 남편이 끼어드는 겁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부탁하는 건데 대놓고 돈 달라고 해? 당신이 전문적으로 애 봐주는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돈? 정말이지, 정말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절하려고 하는 말인 걸 모르는 걸까요? 신우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이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 절반 드릴게요. 그럼 됐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누굴 거지로 하나 싶더라고요. 그 푼돈 받자고 제가 미쳤다고 지혜를 봐줍니까? 지는 저한테 애 맡기고 놀러 다니고요. 지혜면 지가 키우지 왜 자꾸 저한테 저러나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더라고요. 무슨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말이죠.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 생신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기분 상해야 될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해? 라며 도리어 제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매정하게 굴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좀 봐주겠다고 하면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당신이랑 당신의 식구들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맡겨놨어? 아가씨 애 가지면 내가 돌봐주기로 약속했어?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당황한 듯 한풀 꺾인 목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좀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는 애 가질 건데 미리 연습하는 셈 치면 되잖아. 엄마도 허리 안 좋아서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 혼자서 애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라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심해부도 있는데 왜 혼자서 애를 봐? 그리고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렇게 네 동생이 안타까우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직접 보던가.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고 저도 똑같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저는 또다시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 네 고집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어한다. 너 같은 애인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며 막말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드릴까요? 며느리 자리 그만둘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또다시 가정교육 운운하며 윽박지르고 저랑 싸웠죠. 저도 그맘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저한테 뭐 맡겨놓기라도 한 듯 뻔뻔하게 구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 신우이의 출산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막히고 코막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봐주기 싫다, 안 할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우 출산일이 거의 임박했을 때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언니, 저 아기 낳으면 언제부터 봐주실 수 있어요? 라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안 봐준다고 그렇게 말했던 걸 도대체 어디로 들었나 싶은 거예요.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싫다고 몇 번 얘기했냐고요. 진짜 왜 이래요? 제 말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눈을 부라리며 따지는 거예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니? 아니 도대체 저한테 다들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언니도 참 너무하시네요. 가족끼리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럼 돈을 달라고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언니는 자꾸? 잔말 필요 없고 네가 와서 애 봐줘.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야. 남들은 그냥도 봐주는 거 너 심포 그렇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참았다 싶었습니다. 이 말귀도 안 통하는 미친 집구석에서 그냥 내가 나가야겠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펄쩍 뛰더라고요. 이혼? 이런 일로 이혼? 이런 일로 이혼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이혼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얘기를 듣기는 듣는 거야? 어머님, 제 얘기 한마디라도 들으셨어요? 저 분명히 집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허구한 날 논다고 하질 않나? 아가씨 애 못 봐준다고 했는데 제 말 싸그리 무시하고 애보라고 하질 않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폭발한 저는 신우이를 향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도 염치 좀 챙겨요. 돈 없어서 산후도우미 못 쓰겠으면 직접 키워요. 아가씨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낳은 애를 왜 나더러 키워달래요? 나한테 뭐 맡겨놨냐고요. 저는 그렇게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진짜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난리를 치니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미쳤어? 곧 애 낳을 동생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네 가족이지. 내가 말했지. 네 동생이 안쓰러움 네가 직접 하라고. 저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그 길로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들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이혼할 거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이혼에 관해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결정타를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내 동생 산후조리를 못하겠으면 장모님한테라도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할 마음도 없이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한 얘기 까먹었어? 너나 너네 식구들은 남이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어? 아,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장난이야? 나 진짜 너랑 너네 가족이랑 더 있다간 미칠 것 같아. 내 말이 개소리 같아? 개가지죠? 분명히 싫다고 계속 말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저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저보고 미쳤냐느니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이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 하자 모조리 숨기고 시집 온 주제에 이혼!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집구석에서 살림도 안 하고 내조도 안 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말 중에 뭐 하나 맞는 게 있는지. 임신 안 되는 것도 제 탓이라는데 저는 병원에서 자궁이 좀 약할지언정 불임이나 난임 판정 받은 적 없습니다.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오히려 어머님 아들이 정자 활동성이 없다고 했으니 난임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머님 아들이 더 높죠. 그리고 툭 하면 저더러 집구석에서 노니 내 아들 돈 까먹니 어쩌니 하시는데 저 어머님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 집에서 돈 벌고 있고 내 목 충분히 하고 있다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러면서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신우 산후조리 해달라고요? 제가 싫다고 몇 번 말했어요. 싫다고요. 그런데 억지로 아니 그냥 떠넘겨버리려고 하고. 저는요 남편과 어머님 포함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고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 등을 증거로 저는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죠. 결국 법적 싸움 끝에 남편과 시댁이 이혼 사유 및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우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남일이니 내 할 바 아니다 싶었는데 그 후 들은 얘기가 꽤나 놀랍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상당한 치료비가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돈 없다고 임신기간에 태아보험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원비는 고스란히 신우와 시댁이 책임이 되겠죠. 신우 남편은 별로 책임감 넘치는 성격 같지도 않고요. 이혼 소송 마무리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 아이 치료비 때문에 온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만 어쩌면 그 가족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긴 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말 그대로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는 친구들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 저와 전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전남편을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제가 뭔 소리를 하든 말든 개가 짖냐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꽉 막힌 귀에 지독하게도 이기적이었던 그들과 엮일 일 없이 끝났으니 오롯이 제 삶에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비록 지난 결혼 생활은 상처와 후회로 얼룩졌지만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제 인생은 더 단단하고 멋지게 가꿔나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